안녕하세요. 올랜도 킴입니다. 오늘 또 시황 분석과 더불어서 종목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부터 계속해서 장이 떨어져가지고 계속해서 하락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갭으로 하락해가지고 올라간 것이 없었다. 다우만 약간 올라갔는데 홈디프 때문에 좀 약간 좋았다. 그래서 흘러내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9시 반경에 자, 트럼프가 더 이상 뭐 협상이 없다. 자, 진전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주가 가치를 완전히 폭락을 시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장이 일단은 끝으로 갈수록도 별로 힘이 없는 상태에 있다. 차익 매물만 계속해서 많이 나왔던 하루였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시장의 맵을 보시게 되면 많이 하락했던 것이 역시나 반도체로 많이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때까지 많이 올라왔던 메모리 중심이 있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이 많이 하락을 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반도체 장비, 그 다음 샌디스크, 그 다음에 시게이트, 웨스턴 디지털 이런 것들이 거의 한 10% 가까이 하락되면서 장의 하락을 주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오라클도 좀 하락을 했고 전반적으로 봐서 일단 반도체 중심의 하락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산업재 중심이 있죠. 캐터필라라든지 지보노바 이렇게 전력 관련된 거 이제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게 되니까 그에 따라서 안 가는 종목들이 이런 종목들이 되고 있다.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금리가 많이 올라가면 채권을 발행하는 쪽에서도 채권 발행 못한다. 그럼 인프라가 딸리니까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에게다가 하락이 되었고 메타가 좀 많이 하락이 되었고 애플만 요럴 때서 경기 방어주 성격으로 올라가는 느낌이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런 거 외에는 또 나머지는 뭐 나쁘진 않았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봐서 조금 방어주 중심으로 좀 먼저 방어가 됐다. 그래서 일라릴리 이런 것들은 갖고 계시면 이런 거 내려갈 때 어느 정도 방어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에너지주도 마찬가지로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는데 결론적으로 봐서 이쪽에 기술주 중심으로 많이 하락하다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이 하락해서 좀 심리적으로 부담이 많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섹터별로 보면 11개 중에서 한 3개만 상승했고 나머지는 다 하락했는데 가장 많이 했던 것이 테크놀로지가 2.53으로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죠. 그 다음에 헬스케어, 에너지 이런 쪽이 상승했고 컨슈머 디펜스 정말 방어주 중심으로 좀 방어가 됐고 기술주 중심으로 다 하락이 됐다. 기술주, 산업주 가장 많이 하락했던 종목들이죠. 나머지는 플러스 마이너스 0.2% 정도밖에 안 되니까 크게 하락했다 볼 수는 없는데 이쪽이 좀 많이 하락했던 하루였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반도체 중심의 하락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반도체는 많이 올라간 데 따른 차익 실현도 많이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런 모양들이 현재 모습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먼저 브렌트유 한번 보겠습니다. 0.15% 하락한 $90 기록하고 있고 자, US 오일 크루드 오일 자체는 1.04% 하락한 $84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이런 것들이 하루속히 빨리 내려가야만이 금리가 내려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협상이 빨리 안 되는 한 주가 자체가 달리는데 상한선이 좀 걸리고 있다. 그런 오늘장에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자, 오늘장에서 10년물 금리는 조금은 내려왔습니다. 0.47% 하락한 4.7 그럼에도 불구하고 4.7을 기록하고 있으니까 이게 더 내려와야만이 주가가 달릴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30년물 금리도 조금은 내려왔죠. 0.49 하락한 5.28 기록하고 있다. 이게 더 내려와야만이 주가가 달릴 수 있다. 재팬 한번 보겠습니다. 10년물 금리가 지금 현재 2.95, 2.952까지 갔다. 거의 3%까지 육박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래서 US, 재패니스 엔이 지금 이제 2.95, 거의 3% 가까이 되고 있고, US 10년물 금리가 4.7이니까 이게 스프레드가 좁아지면은 엔캐리도 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자, 어디까지나 이제 재패니스 엔의 10년물 금리가 올라간다는 말은 아무래도 엔 값이 좀 많이 떨어져야 되는데 엔 값이 도리 안 떨어지고 있고, 자, 159.66까지도 오늘장에서 0.14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런 것들이 베센트가 실패한 사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자금을 붓고도 지금 요거 자체가 원래는 금리가 올라가면은 마찬가지로 일단은 엔화 값이 강하게 좀 내려가는 그런 입장이 돼야 되는데 엔화 값이 어느 정도 강세를 보여야 되는데 금리가 가는 곳에 강세를 보이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 강세를 보이질 못하고 있던 가운데 있죠. 그래서 이제 달러 지수가 상당히 더 많이 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봐서 시장 자체가 좀 불균형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재 일본 시장, 미국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30년물 금리가 이런 식으로 장기물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자, 이 말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회사채 있죠. 코퍼레이션에서 발행된 회사채. 자, 이거 반대 역시도 올라갈 가능성이 많이 있다. 금리 자체가 여기가 올라가면 이거 따로 올라가겠죠. 턴 프리미엄이 있으니까 여기도 많이 주는데 여기 더 달라 하겠죠. 코퍼레이션은. 자, 더 달라 했을 때 이런 것들 다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이런 것들 다 지금 발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채권을 갖다가 이슈를 갖다 발행하지 못할 수가 있겠죠. 발행하지 못하면은 어디에 직격탄이 가느냐. 이런 것들 자금 가지고 지금 하이퍼스케일러의 자금 가지고 가는 데가 반도체 분야겠죠.
세마이컨덕터 이런 쪽에서 지금 저 반도체에서 돈이 안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메모리 쪽으로 또 자금이 들어가야 되는데 채권 발행이 안 되니까 못 간다. 그러니까 이게 같이 지금 폭락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게 금리가 띄므로 인해서 여러 가지의 메커니즘에 의해서 지금 반도체 시장 자체가 전반적으로 나빠지고 있다 해서 돈 나오는 데 있어서 돈이 안 나올 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도체가 다 폭락하는 거 아니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 또 장기채라든지 10년물 금리가 이렇게 올라간다 했을 때 우리가 봐야 될 것이 1나누기 PR이 있죠. PR의 역수가 지금 주가 수익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금 이제 20배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럼 1나누기 20배 하면 5% 정도 되고 있죠. 5% 정도 되고 있는데 이게 주가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주식에 투자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인데 지금 이제 10년물 금리가 만약에 5% 가까이 된다. 자, 그렇게 했을 때는 여기 투자할 필요 없겠죠. 여기 투자한다. 그 자금이 지금 주식에서 채권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많이 있다. 자, 그게 첫 번째 문제고 그다음 할인율을 적용했을 때 보통 보면 우리가 이제 DCF 모양이라 해서 할인율을 적용하죠. 할인율 성장률 할 때 그런 디스카운트 레이트를 갖다가 적용하는데 그거 자체가 높아진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금리가 올라가니까 옛날에는 5% 했던 게 이제는 10%로 올라간다. 그럼 밸류에이션이 아무래도 좀 많이 낮아지겠죠. 자, 밸류에이션이 낮아진다는 말은 주가를 끌어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이 두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당폭의 일단은 하락세가 될 수밖에 없다. 이걸 갖다 구조적으로 지금 이제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것은 트럼프가 빨리 합의를 하는 수밖에 없다. 자, 그걸 일단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현재 지금 S&P 500 이런 것들도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좀 밑에서 오리서 좀 맞고 내려오는 모양 있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막혀버린다는 겁니다. 금리가 높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추세가 자체가 안 좋은 가운데 있다. 좀 하락세로 접어들고 오늘 장이 상당히 안 좋았죠. 자, 나스닥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 있어서 자, 금리가 올라가려면 밸류에이션에 대한 할인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지금 이제 밸류에이션 자체가 낮아진다. 전반적으로 EPS가 감소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 있죠. 그러니까 상당히 막혀버리는 것이 현재 모습 속에 있다. 이런 것들이 금리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자, 다우는 그나마 좀 좋았는데 홈디포 일단 실적이 조금은 좋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막혀 있는 상태에 있다. 이게 뚫어내지를 못하는 것이 금리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러셀이 뭐 더 타격이 더 크겠죠. 아무래도 올전에서 좀 더 타격했던 것이 러셀하고 지금 이제 나스닥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막혀버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 금리 영향으로 인해서 오늘 뭐 양자주라든지 우주주 이런 것들이 거의 다가 다 폭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금리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상당히 많이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수가 좀 많이 하락했는데 그 이유를 보게 되면 글로벌 채권의 수익률, 그다음 유가 상승 이런 걸로 인해서 주가 자체가 좀 많이 하락이 됐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나스닥 지수가 좀 많이 하락을 했고 웨스턴 디지털, 샌디스크, 마벨, 시게이트 저런 반도체 관련된 그 매물 업종들이 좀 많이 하락을 했죠. 많이 올라간 데 따른 또 차익 매물도 많이 나왔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다우 같은 경우는 홈디포가 좀 상승한 바람에 좀 약간의 손실폭은 좀 제한적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미국의 30년물 국채가 19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고 일본의 10년 만기 국채도 30년 만에 최고치, 독일의 3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2011년 이후의 최고치, 프랑스 3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2028년 이후의 최고치. 전반적으로 일단 지금 이제 부채가 너무 많다 보니까 국채 수익률이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장기채 물량들이 많이 올라갔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올라가니까 주가가 달리지 못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현재 시장은 이때까지 달려왔던 것이 채권 수익률 측면에서 어려움을 관가하고 견실한 실적,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선가 매도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겠죠. 채권 수익률을 끌어올리는 요인들은 내일 당장 완화되지는 않을 것 같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별히 이란과 미국의 협상이 고착 상태에 빠지면서 유가가 높은 수준 유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짐에 따라 채권 수익률이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그래서 하루빨리 일단 호르무즈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계속해서 수익률이 올라가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 또 주가 하락의 원인이 됐던 것은 또 요 내용 때문에 주가가 또 하락이 됐죠. 이란과의 회담이나 대화는 진행 중이거나 예정돼 있지 않다. 해상 보세는 여전히 유효하다. 호르무즈 해협은 개방되어 있다. 뭐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모든 기뢰는 제거되거나 폭파되었다. 자, 그렇게 말하니까 아무것도 뭐 된 게 없다. 자, 결론적으로 해상 봉쇄가 여전히 유효하다. 해상이 안 된다는 거겠죠. 안 된다니까 결론은 국제 수익률이 뛰면서 난리가 났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채권 자금장이라는 이름을 만들어냈던 에드 야드니가 본드 자금장에 대해서는 걱정해야 할 시기가 언제 올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드니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본다면 본드 비잘렌테스라는 용어를 만들어냈죠. 그래서 공황 상태에 빠지진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본드 비잘렌테스라는 국제 수익률이 높여서 재정 통화 정책에 대한 자신들의 견해를 관찰시키기 위해서 국채를 매도하는 투자자들을 말하고 있다. 근데 기준이 되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현재 수준보다 훨씬 높아진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자, 그것이 뭐 5%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미국의 국제 수익률이 경제라든지 기업 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4에서 5%의 정상 범위에서 거래될 것이라는 기존 견해를 고수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근데 수익률이 그 상단 범위에 있는 만큼 지금 이제 채권 감시단이 활동을 더욱더 면밀히 주셔야 된다. 그렇게 예든이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즉 5%가 마지노선이라는 겁니다. 그걸 넘어서게 되면은 주가는 얼음이 다른다. 그래서 금리가 5% 미만 정도면은 아직까지는 매수세는 충분한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의 정책, 유가 등 채권 시장의 위험도 상당히 많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연준이 수요일에 7월에 정책 회의록을 공개할 예정에 있는데 이번 주에도 채권 수익률이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많다. 주가가 올라가는데 상당히 상반으로 지금 이제 뚫질 못할 가능성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5% 근접해서 5%를 뚫어버리면 그때부터는 좀 시장이 일단 상당히 요동치면서 좀 주식시장을 좀 어느 정도 현금화해야 된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또한 설문조사에 따르게 되면은 금리 인상이라든지 AI 투자에 대한 우려가 거의 없는 매우 낙관적인 전망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밝혀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증권의 최신 글로벌 펀드 매니저 설문조사 있죠. FMS라고 부르고 있는데 펀드 매니저 서베이죠. 거기에 따르게 되면은 투자 심리가 2022년도 이후에 세 번째로 낙관적인 수준에 도달하고 있고 이미 포트폴리오 구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고 현금 보유 비중이 3.5%까지 급락했는데 월가 금융사가 열박성 매도 신호를 보낸 기준인 4%에 훨씬 못 미치는 그런 수준이다. 자, 4%는 투자자들이 지나치게 낙관적인 것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너무 지나치게 또 낙관적이다 할 때는 주가 자체가 조금 더 우리가 좀 밑으로 볼 수도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또 마찬가지로 다른 것보다는 주식 투자 비중도 56%로 초과로 상당히 증가됐다. 그래서 주식에다 돈을 다 투자하고 있고 돈을 일단은 현금은 별로 안 남아놨다. 안 남겨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 것들이 2021년도 11월 이후 최대치가 되고 있고 14개월 연속 주식 비중을 초과 유지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증시 상승세는 주요 우려에도 불구하고 인상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월가의 낙관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실업률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세가 둔화되지 않는 착륙 없는 시나리오를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근데 이 금리에 대한 부분들은 좀 빠져 있는 그런 데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설문조사에 따르게 되면 연방준비제도가 중간선거 전에는 금리를 전혀 인상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11월 선거 전에 최소 0.25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을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채권 시장의 움직임은 투자자들이 연준의 상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우려가 있다는 거겠죠. 미국의 재정부채, 인플레이션에 대한 지속적인 우려. 자, 그로 인해서 장기 채권이 20년 만에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자, 이란과의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약화되면서 유가가 3주 만에 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것들 자, 이런 것들이 거기다가 반영이 되면서 조금은 불안한 가운데 있다 해서 지금 이제 설문조사 FMS에서 나온 것들은 좋았는데 너무 낙관적일 때가 어찌 보면 또 단기 고점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강세 약세 지표를 따르면 지난주 9.7에서 9.3으로 하락했다. 그래서 전주 보고서에 따르게 되면 최고치였지만은 여전히 매도 신호 위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약세 지표, 강세 지표에서는 매도 신호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하트넷이 이야기했던 내용은 고수익 채권으로의 자금 유입 약화, 기술이란지 헬스케어 부분에서의 자금 유출 그래서 9.7에서 9.3으로 하락을 했고 포지션이 지나치게 강세라는 것들 이런 것들이 탐욕은 두려움보다는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에 유의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너무 강세일 때는 좀 더 조심을 해야 된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자료에 따르면 9.3이 나오고 있죠. 시그널 자체가 저번에 일단은 8월 6일에 9.7보다는 좀 떨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셀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포지션 이런 것들이 강세장을 방해하지만은 강세장 종료에는 과도한 포지션인지 과도한 이익 낙관론 그다음에 긴축 정책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것들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셀 신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극단적으로 포지션이 고점에 도달했음을 좀 시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은 일부 차익 실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들이 이런 데 다른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모습에서 본다면 좀 많이 올라갔던 것이 역시나 일단 단기 급등했던 반도체 중심으로 하락되고 있는 모습이 이런 데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셀 시그널이 한 17개 정도가 나타나고 있다. 자, 그렇게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다음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인데 시스템적인 것들 포지션 자체는 좀 바이 사이드로 좀 편향이 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세가 좀 증가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란 때문이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업속에서 본다면은 좀 상승할 때 있죠. 업마켓 갈 때 그때가 한 11빌리언 정도 돈이 들어올 거고, 그다음에 플랫 할 때도 19빌리언 정도 돈이 들었는데, 다운마켓 하락으로 갈 때는 이제 이렇게 시스템한 그런 지금 자금 자체는 96빌리언이나 하락으로 더 계속해서 내려갈 수 있다. 하방으로 더 많이 강하게 또 작용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 모습에 있는 것이 현재 시스템적인 포지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론이 이러한 문제 때문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전 세계 장기 채권 매도세가 오늘날 지금 이제 주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미국의 30년물 금리가 2007년 이후에 최고치를 하면서 화요일에 5.33까지 상승했다. 그리고 독일의 30년물 역시도 지금 이제 3.78 기록하고 있고, 유로존 위에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죠. 프랑스 30년물 금리 역시도 4.9까지 일어나고 있고, 2008년 이후에 최고치, 영국의 30년 만기 국채 수익률도 5.86까지 기록하면서 이란 전쟁 초기라든지 몇 주 동안 기록했던 1998년 이후의 최고치, 일본의 30년물 금리 역시도 국채 수익률도 4.16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각 시장에서 국내 요인이 역할을 하고 있지만은 수익률 상승을 이끄는 구조적인 요인은 본질적으로 세계적인 것이다. 너무 많이 채권을 발행하고 있고 부채를 많이 지니까 어쩔 수 없다는 거겠죠. 지속적인 지정학적 혼란으로 인해서 경제가 공급 충격, 그다음 인플레이션 압력에 더욱더 취약해질 것이란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채권 보유자들은 정부가 지출을 억제하지 못해서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것을 걱정하고 있고, 한편 시장의 구조, 인구 통계학적인 변화로 인해서 한때 안정적이었던 구매자였던 투자자들의 수요가 감소되고 있다. 채권을 사줄 세력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을 차트로 보시기 때문에 이렇게 거의 다가 다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추세가 이제 독일이란지 영국, 프랑스, 재팬 전부 다 마찬가지로 다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부채가 계속해서 많으니까 일드 곡선이 전부 다 우상향하고 있다는 거겠죠.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고, 자, 가장 많은 것은 뭐 프랑스 5.81까지도 가고 영국이 5.81까지도 가고 있다. 자, 그렇게 밝히고 있죠. 그래서 롱텀으로 빌렸던 돈들 있죠. 그런 코스트가 계속해서 상승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코스트가 이제 상승할 수밖에 없죠. 이제 반등 일드가 있고 30년물 금리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아무래도 국채를 많이 찍어내니까 텀 프리미엄을 더 많이 내놔라. 아무래도 금리를 더 많이 요구를 하겠죠. 아무래도 것들이 발행이 많으니까 사줄 사람은 없고, 그런 것들이 인해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입장에 있는 것이 현재 모습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 요 장표 하나 보시면 골드만삭스의 CTA 계절을 갖다가 에스티메이트 한 거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S&P 500을 갖다가, 근데 CTA 요거는 사고 팔고하는 단기 트레이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시나리오 알고리즘 트레이딩인데, 자, 그거 자체가 상당히 좀 불리한 환경을 예상되고 있던, 지금까지는 그렇게 변동이 없습니다. 8월달 들어가지고는 아무래도 큰 변동이 없는데, 자, 이 변동이 없다가 일단 계속해서 일단 주가가 한 방향으로 떨어지면은 계속해서 일단 내려갈 가능성이 많이 있다. 그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 주 시장은 상당히 조용한 편에 있는데, 자, 1,400억 달러 규모의 롱 포지션을 보유하고 있고, 그 중에 한 360달러가 아무래도 SPX에 투자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지금 이제 S&P 500에 투자된 게 한 360억 달러 정도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자금의 유입 전망과 관련해서는 기본 수요는 좀 낮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한 7억 달러 규모의 매도세가 계속해서 유입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쪽에서 방향을 한번 잡게 되면은 조금 더 하락세는 짙어질 수도 있다. 자, 그 이야기를 연결해서 하고 있죠. 자, 그 다음 또 골드만삭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제 그 콜스쿠하고 지금 이제 풀스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무 콜 쪽으로 편향이 됐다는 겁니다. 콜 쪽으로 너무 급증한 반면에 푸드 편향은 너무 급격히 하락했기 때문에 이렇게 극단적으로 갈 때는 좀 하락세가 또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이런 극단적으로 너무 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콜 쪽으로 많이 갔을 때는 또 하락세가 좀 나타난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현재 시장에서 가장 큰 위험이 되는 것이 6%에 달하는 국채 수익률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6%까지도 갈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기술 전략자가 이야기했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시장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급격한 상승세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화요일에 채권 시장의 폭락세가 증시에 압력을 가하면서 미국의 주요 지수들이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3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2007년도 이후에 6월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30년 만기 국채 수익률 6%까지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에 대해서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죠. 이 정도까지도 갈 수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연준이 2022년도 봄부터 시작해서 금리 인상을 시작한 이후에 채권 시장은 수년간 부진한 흐름을 보여왔는데, 자, 8월 초부터 시작해서 미 재무가 발행하는 최장기 채권인 3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3년 만기 범위를 벗어났다. 그만큼 계속해서 일단 금리가 지금 이제 상승이 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때문에 채권 가격이 하락하면은 매수자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더 높은 수익률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익률은 계속해서 상승한다. 텀프리즘 같은 이야기입니다.
아무도 안 사주니까 사게 만들려면은 이자를 많이 지급해야 되겠죠. 30년 만기니까. 그래서 그런 기간 프리미엄을 많이 줘야만이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려면 결론은 이자율은 계속해서 증가될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선수 입장들에서 본다면 30년 만기 금리가 6%까지 급등한 것에도 대비되어 있지 않다. 그 정도까지도 갈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까 보셨던 텀 프리미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채권 수익률이 상승은 두 가지 이유로서 시장에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첫째는 채권이 상대적으로 더 매력적이다. 아무래도 안전자산이니까 이자를 많이 주니까 그 이자가 5%고 지금 이제 밸류에이션에서 주가 수익률이 5%면 이쪽으로 가겠죠. 예, 채권에서 자금으로 옮기도록 유도한다는 겁니다. 투자자들이 주식에서 채권으로 자금이 옮겨진다는 것들. 첫째는 그게 되겠죠. 둘째는 수익률 상승은 애널리스트의 가치평가 모델에 사용되는 할인율 이런 것들을 높이기 때문에 적정 가치를 하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들. 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수익률 상승이 반드시 주식시장의 하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그 이유를 본다면 실질적으로 수익률이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도 말부터 주가는 상승세를 이어갔다. 왜 이렇게 상승세를 이어갔느냐? 그때는 금리보다도 성장이 더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금리를 갖다 압박하는 그런 성장세가 좋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보다는 더 많은 지금 이제 아무래도 이자율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거보다 더 큰 성장을 요구해야 되는데 그것이 나와질지가 의문스럽다는 거겠죠. 그로 인해서 지금 주가가 좀 하락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그 기간 동안 시장이 약세를 보인 몇 차례 사례가 있는데 금리가 급격히 상승한 것과 동시적으로 발생했는데 그것이 2023년도 S&P 500의 조정이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절대적인 수익률 수준 외에도 수익률이 상승하는 속도가 시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수익률이 상승했을 때 급격하게 일단 금리가 올라갔을 때가 더 문제가 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장기금리의 급격한 상승 이런 것들이 시장의 정점을 나타내는 신호가 될 수 있는데 30년 국채 수익률이 6개월 만에 4에서 6%로 급등한 것 이런 것들이 99년 6월 이후에 유일하다 그렇게 밝히고 있죠. 그로부터 4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S&P 500 지수가 조정 국면에 진입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6개월 후에는 아무래도 조정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9개월 후에 해당 지수는 닷컴 버블이 붕괴되면서 수년간의 약세장으로 떨어지기 전에 마지막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지금이 그런 모양 아니냐, 자, 그렇게도 볼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3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지난 3월까지만 해도 4.6% 미만에서 거래되었는데, 자, 이런 것들이 갑자기 올라왔다는 것들. 그래서 채권 시장의 고통은 30년 만기 국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도 마찬가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 있다. 조심해야 될 것은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자, 그로 인해서 지금 이제 어느 정도의 금리가 좀 안정화되지 않으면은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는데 어디까지는 이거는 호르무즈 해협 때문이다. 그게 더 많은 지금 이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글로벌 채권의 매도 속에서 미국의 3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2007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인플레이션과 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가 채권 시장에 타격을 주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글로벌 채권 시장에서 매도세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다. 그게 딱 세 가지로 본다면은 인플레이션이 있겠고, 그다음 정부의 재정 적자, 자, 부채 증가, 자,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우려 속에서 기준금리가 수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계속해서 찍어낸다는 겁니다. 지금 국채를 갖다가 아무래도 경기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찍어내고 있죠. 국방비 증가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찍어내는데 사줄 사람은 없고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계속해서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악재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현재 시점에서 국제 수익률이 올라가는 첫 번째 이유, 가장 큰 이유는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으로서 유가 상승했다는 것들. 그래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중시켜서 채권 수익률을 떨어뜨리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자, 고유가는 휘발유라든지 에너지 비용을 통해서 소비자 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있지만 더 큰 문제는 2차 파급 효과라는 겁니다. 자, 기업들이 이미 원자재 가격이 상승, 재고 감소 그리고 견조한 수요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에너지의 충격은 가격의 상승 압력을 더욱더 확대시킬 수밖에 없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연간의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3.4, 연준의 목표 기준인 2%를 웃돌고 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케빈 호시의 연준 의장이 물가 상승 압력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하는 데 상당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전망이 장기 채권 매도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을 부추기고 있다. 예, 지금 이제 케빈 호시가 금리만 인상해줬어도 이런 문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채권 자경단들을 계속해서 던져버린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몇 개월 전에 장단 금리가 역전됐다가 이제 바로 일단 돌아가고 있죠. 2년, 10년, 30년물 이렇게 금리가 계속해서 다 같이 올라가는 모양이 있고, 지금 이제 10년물 금리도 지금 이제 5% 가까이 그렇게 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자, 이런 것들이 됐을 때가 문제가 되고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한편 시장 입장에서 본다면 선진국의 높은 재정 적자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러한 적자는 부채 증가를 통해서 충당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찍어가지고 채권을 찍어서 채권으로 메꿔 넣는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장기 채권의 수익률 상승은 단순히 금리 인상 기대와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이 아니라 정부의 과도한 부채에 대한 우려, 자,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장기 국채 보유 위험에 대한 더 큰 보상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들이 반영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정부의 과도한 부채, 그 다음에 장기 국채를 갖다 안 사주니까 더 큰 보상, 이자를 더 달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재무부는 6월 달에는 대부분의 일단 물량을 많이 줄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장기채는 물량을 줄였는데 단기채는 계속해서 발행을 더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카드 돌려막기 하고 있는데 언젠가 또 터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근데 또 공급 측면에서 본다면은 우려되는 점 중에 하나가 최근에 몇 달 동안에 일부 대형 기술 기업들이 인공지능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위한 자금 마련을 하기 위해서 대규모의 채권을 발행했다. 구글이 뭐 호주 달러를 통해서 또 발행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얘들이 돈을 더 많이 주죠. 이자를 많이 주니까 국채 안 산다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 자, 이렇게 됐을 때 얘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는데 금리가 더 올라가 버린다. 자, 그렇게 했을 때는 얘들이 발행 물량을 또 줄일 수 있겠죠. 발행 물량을 줄인다는 말은 캐펙스가 줄어든다. 캐펙스가 줄어들면은 지금은 이제 우리 메모리 업체들 이런 데서 그 캐펙스 돈을 가지고 메모리 업체들이 상승되고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오늘 장에서 다 같이 무너진다. 자, 그렇게 보면 되겠죠. 이자가 올라가면은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다 안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알파벳, 메타, 마소, 오라클 이런 5대 하이퍼스케일 기업들의 채권 발행 규모가 올해 2,500달러, 2027년도에는 4천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더 많이 발행이 되고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애널리스트들 입장에서 본다면 이러한 부채의 상당 부분이 장기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비슷한 만기의 국채와 경쟁할 수 있다. 미국채와. 그래서 노무라 증권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은 지금 이제 특히 장기 채권 시장에서 시장에 쏟아져 나오는 막대한 양의 채권의 공급량은 재무부 입장에서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기들 거 안 사주고 지금 이쪽 거 사면은 아무도 안 사주니까 다시금 금리는 올라간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야드니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현재 40조 달러에 달하는 연방 부채에 대해서 1조 달러 정도의 이자를 지불하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이 자연적으로 계속해서 하락할지 여부를 지켜보고 있고, 일본은 추가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다. 유가 전망 또한 불확실하다. 자, 이런 것들이 세계 채권 주자들이 끌어들여서 채권의 수익률을 높이고 있다. 물량을 던지게 만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직까지 근데 공황 상태에 빠진 것은 아니다. 2023년도 여름 8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 미 국채 수익률이 4에서 5%로 급등했던 사례가 여기에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때 11월 1일에 5% 금리로서 채권을 매수한 것이 매우 좋은 기회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앞으로 채권 시장에서 이와 유사한 매수 기회가 있을 수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AI 칩 관련된 주식이 급등세를 보이는데 마이크론을 비롯한 다른 기업들이 현재 주가가 하락하는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높은 기대치, 높은 국제 수익률에 대한 우려, 그리고 엔트로픽에 대한 재정 진행 상황에 대한 실망 가능성, 자, 그런 것들이 있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밝히고 있죠. 자, 최근에 반도체 관련 주식의 반등세가 화요일에 주춤하고 있는데 투자자들의 경제 상황과 인공지능 스타트업 엔트로픽의 재무 실적을 주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다른 것보다는 이러한 하락세가 아시아 증시에서 상장된 기술주에 대한 압력에 다른 것이고 높은 국제 수익률에 대한 우려 이런 것과 관련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특별히 이번 조정이 최근 상승세 이후에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에 나선 신호일 수도 있다. 자, 그런 세 가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장에서 좀 많이 하락되고 있는 광 관련 회사들 있죠. 코이런트, 루멘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샌디스크랑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이 많이 하락이 되고 있는데, 이제 이런 하락세가 아시아 증시에 상승된 기술주에 대한 압력에 다른 것이고 높은 국제 수익률에 대한 우려에 관한 것일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건 일단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이런 겁니다. 국제 수익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이퍼스케일러들이 계속해서 국채를 갖다 발행가지고 돈을 끌어들이고 있는데 수익률이 올라가 이자가 많이 지급해야 된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채권을 발행을 많이 못하게 되겠죠. 자, 그렇게 됐을 때는 이 채권을 발행가지고 이 돈 가지고 지금 이제 샌디스크라든지 이런 것들 이쪽에서 있는 그런 것들 사오죠. 메모리 같은 것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뭐 D램이라든지 HBM 이런 것들 다 사오는데 금리가 뛰다 보니까 자, 이쪽에서 자금이 말라가지고 이쪽으로 자금이 못 간다. 자,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이제 망하게 되고 있다. 그래서 반도체 전반적으로 봐서 채권 발행이 안 되면은 많이 사주질 못하니까 결론적으로 같이 이렇게 하락하는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또 하나 봐야 될 것이 엔트로픽에 대한 연간 매출액이 예상되는 IPO를 앞두고 650억 달러를 넘어섰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가장 이 수치가 엄청나게 인상적이지만 최근의 추정치에 비하면 다소 부족한 느낌이 든다. 자, 이런 것들. 자, 그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엔트로픽이 아무래도 더 많이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는 거 아니냐. 자, 그런 것들 기대치에 못 미쳐있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전반적으로 또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최근에 AI 하드웨어에 대한 주식들이 급등한 후에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에 나선 신호일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메모리 기업들이 훌륭한 펀더멘털을 갖고 있지만은 비관적인 투자가들은 원자재 반도체 가격이 피할 수 없는 폭락을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론 샌디스크가 체결하고 있는 새로운 장기 고객 계약 자체가 공급업체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된다 하고 있는데 자, 두 회사 모두 단연간 계약에서 최저 가격을 이전에 메모리 시장 호황기에서 최고 가격보다 높게 보장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사람들한테 지금 어필이 안 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 그래서 최근에 상승폭이 큰 만큼 전체 시장 대비해서 변동성이 높은 고베타 기술 주사위들에서는 변동성과 차익 실현 매물이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자, 그렇게 현재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모리라든지 스토리지 제품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 그래서 인공지능 관련된 투자 지출의 강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확신을 점점 더 갖게 되고 있다. 전반적인 반도체 시장을 뒷받침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 주식의 상승세는 강하지만 기대치가 점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것들. 그래서 인공지능의 구조적인 선전 전망에 대해서는 여전히 낙관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치가 약화될 경우는 단기적인 위험에 대해서는 좀 신중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암울한 이야기도 있는데 뭐 좋은 이야기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베리 이평선 위에 있죠. 이렇게 브레스 밴드가 그래서 한 25% 그다음 8% 이렇게 다 합하게 되면은 이베리 이평선 위에 있는 것들이 한 75%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럴 때는 한 10% 이상이 계속해서 수익률이 나타나면서 하락 위험이 적어진다는 거겠죠. 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은 이베리 이평선 위에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힘이 좋다. 그래서 제가 보는 것처럼 많이 올라와서 이베리 이평선이 여기 있으면 많이 올라와서 약간의 지금 이제 이렇게 괴리 있죠. 이 격도를 좀 좁히는 그런 과정이 되지 않겠는가. 근데 이런 것들의 장기 채권이라든지 트럼프의 지금 이란 전쟁 때문에 같이 맞물려서 좀 더 많이 내려오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